찌르롱 안녕하십니까. 주말 동안 또 비가 온다고 하죠. 그런데 이 비가 그치면 그야말로 진짜 가을의 시작이라는 거 좋습니다. 자,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297만 명의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된 롯데카드 해킹 사건 일파만파입니다. 결국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자, 저희도 그제 전해드렸죠. 카드사 직원들이 30대 고객의 결제 내역을 뜯어보면서 아유, 이 나이에 코인 노래방이나 다니네. 저 박 변호사님이 저러시잖아요. 키득댔던 거. 많은 분들이 그 카드사 도대체 어디냐 궁금해 하시더군요. 신한카드였습니다. 카드사들의 고객 정보 부실 관리 정말 심각한 지경이네요.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김하은 아나운서, 박지훈 변호사, 박상희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 최영진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진부터 달립니다. 자, 수원 스타필드 지하 2층입니다. 젊은 부부가 아기 떵기저기를 벤치에 저렇게 넣고 그냥 갔어요. 빨리 와서 치워 하신 문상명님. 어제 부산시 강서구 명지근린공원에서 항운노조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저기서 흡연을 해대길래 혹시나 했는데 오늘 와서 봤더니 역시나 빨리 와서 치워 하신 김명진님. 카약 타면서 낚시합니다. 양양 앞바다에서 아열대성 어종인 참다랑어를 저렇게 낚았어요. 바닷물 수온이 올라갔나 봅니다 하신 엄진종님. 자, 어제 아침 천안 3번 버스 타고 가다가 급정거에서 벌러덩 넘어졌는데 주변 아주머니들이 부축해 주시고 자리도 양보해 주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하신 김예솔님. 자, 대구의 조숙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바 뉴스 시로공.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처음 가볼까요? 자, 이름 찾기 열풍. 이름 찾는데 왜 열풍이 불까요? 자, 무슨 소리일까요? 누구나 한 번쯤은 맛보았을 그 초코과자. 지금 때 아닌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다. 네, 최근 국내 한 기업의 초코 과자가 출시 40년 만에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습니다. 자, 사진 보자마자 모두 알아보셨을 것 같아요. 1984년에 출시돼서 40여 년간 사랑을 받아온 고전 과자죠. 자, 그런데 뭐 때문에 이렇게 열풍이냐? 과자에 이름을 새겼습니다. 지수, 다솜, 주현, 총 500가지의 사람 이름과 4개의 캐릭터 이름이 무작위로 과자에 새겨져 있는데요. 이 소식이 SNS와 쇼폰 플랫폼에서 빠르게 퍼지면서 이 소비자들 사이에서 이름 찾기 열풍이 불게 된 겁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자기 이름이나 혹은 좋아하는 연예인의 이름을 찾아서 SNS에 인증샷을 올리고 있어요. 근데 아쉬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누구요? 과자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이름 목록이 공개가 됐는데요. 네. 포함되지 않은 이름도 있다 보니까 왜 내 이름은 없냐, 이 아쉬운 반응이 이어진 거예요. 자, 제가 이 리스트를 확인을 해봤는데요. 지훈, 하은은 포함이 돼 있는데 원보, 상희, 형진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 이름 귀한 이름입니다. 근데 상희 형진은 그렇게 희소한 이름은 아닌 것 같은데 말이죠. 아무튼 누구 기획인지는 몰라도 진짜 아이들은 정신 못 차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건 반장에서 진짜 가져와 왔습니다. 깐땡 과자 아마 많이 먹어봤을 건데 네. 그래서 저희도 예. 직접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것도 가져왔어요. 개봉하시나요? 네, 개봉해서 개봉. 사람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이름 다빈이네요. 다빈이. 다빈이도 있고 씨. 소은이 대박. 자, 얄밉다. 요거는 송윤이 먹을란다. 송윤이 혼자 드시려고. 얄미워. 주변 네. 옆에도 좀 주세요. 더 맛있어 보여요. 떨어진 거 주지 마시고요. 자. 떨어진 거 주지 자, 드세요. 좋습니다. 우와. 드세요. 저 잡아주세요, 그냥. 알아서 드시고요. 자, 다음 이어가죠. 조용해 주세요. 다음 이어갑니다. 자, 볼 경합하다가 욱입니다. 자, 스포츠 경기 도중에 또다시 폭행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치열한 볼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자, 막는 자와 뺏는 자 결국엔 볼을 뺐습니다. 자, 그런데 뒤에 오던 선수가 갑자기 세상에 오른쪽 다리를 로우킥으로 그냥
걷어찼어요. 바닥에 고꾸라졌습니다. 선수는 결국 경기는 올스톱. 순식간에 저렇게 보시다시피 아수라장이 되고 말입니다. 자, 최영진 평론가님, 얼마 전 중학생, 고등학생 운동선수들의 경기장 내 폭행 사건을 전해드렸는데, 자, 지금 딱 봐도 어른들입니다. 아이가 운동 즐기려고 하는 건데 도대체 왜 이렇게 싸우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달 9일이었어요. 서울 강동구에 있었던 경기장 내 폭행 사건인데 해당 경기는 40대 이상 아마추어 선수들이 모인 친선 축구 경기였고요. 당시 경기 종료 약 10분 전에 이 제보자 팀이 지고 있던 상황에서 갑자기 역전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공격수인 제보자와 상대팀 수비수가 공 쟁탈전을 벌이고 있었는데 제보자가 공을 빼앗은 뒤에 공이 파울라인 밖으로 나가 공을 주우러 가던 상황, 이 상대팀 선수가 갑자기 뒤에서 제보자의 오른쪽 다리를 저렇게 거세게 걷어찬 겁니다. 제보자는 그대로 바닥에 고꾸라졌고요. 폭행 이후 가해 선수는 사과는커녕 제보자를 때리려고 하면서 자신의 뺨을 가리키는 등 야 싸우자, 야 그냥 싸워 이런 식으로 도발을 했다고 합니다. 제보자가 경찰을 부르겠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잘못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자, 지금 2라운드를 하려는 것처럼 야, 너 일로 와. 막 지금 이러는 것 같아요. 자, 박 변호사님. 네. 뭐 그럼 평소 좀 감정이 안 좋았던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평소 이 상대팀하고 특별한 갈등이나 뭐 부딪힘이 없었는데 아마도 볼을 쟁탈하는, 경합하는 과정에서 뺏겨서 화가 나서 저렇게 발로 찬 것으로 지금 보이고 일단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제보자. 결국 고소를 했고 검찰에 송치된 상태예요. 가해자도 본인도 이거 쌍방 폭행 아니냐라고 제보자를 고소를 했는데 요거는 무혐의가 됐는데 사실은 운동하는 도중에 다치는 사고가 일어나도 뭐 업무 중이니까 또 예. 피해자 승낙이 있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요거는 가령 뭐 권투 선수들이 그렇죠. 딸 때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축구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여기는 보면 그냥 고의적으로 때리는 모습이 보이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또 싸우자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검찰 송치까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차에 홀로 남겨진 아이입니다. 자, 태권도장에 간 유치원생 딸아이가 이 통원버스에서 겪은 상황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교수님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네, 지난 5월에 동탄에 거주하는 제보자의 딸 만 6세의 딸이라고 합니다. 태권도장을 등원하려고 버스를 탔는데 도장 앞에 도착해서 아이가 가방이 떨어졌대요. 그래서 가방을 줍고 있는 사이에 이 기사님이 다른 아이들과 다 같이 그냥 떠나버린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이제 버스에 혼자 남겨졌는데 이게 뒤 문을 열 수가 없대요. 밖에서만 열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갇힌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안 돼요, 안 돼요 하면서 막 울은 거. 아이는 이제 놀라고 무서운 거죠.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근데 아이가 똑똑하게 배운 대로 이제 크락션을 울리고 조수석을 막 두들기면서 막 안 돼요. 그러니까 글쎄요, 뭐 불행 중 다행일까요? 길거리 지나고 있던 고등학생들이 무슨 일이야 이래가지고 이제 구출을 해줘왔는데 이 아이가 그 다음부터 문 닫히는 거를 너무 두려워한대요. 그러니까 집에서 왜 아니겠어요? 화장실 문, 방문 다 두려워요. 그러니까 일종의 폐소공포증, 공포증의 증상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이 어머니께서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사는 운행이 끝난 뒤에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였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라는 조항이 당연하죠. 있다고 화나셨습니다. 예. 정말 다행입니다. 자, 다음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자, 예약석이니 나가주세요.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40대 여성입니다. 최근 딸과 둘이서 집 근처 뷔페를 먹으러 갔는데요. 손님들이 많아서 20분 정도 대기를 하고 입장했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한 지 한 30분 정도 지났는데 갑자기 직원이 오더니 예약 테이블이니 빨리 식사하고 10분 내로 나가라는 겁니다. 저는 황당해서 기본 식사 시간이 100분인데 30분밖에 안 지났다. 예약 테이블이면 애초에 앉히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니냐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
매뉴얼상 어쩔 수가 없다며 양해를 부탁드린다는 말만 반복하더라고요. 제가 카운터로 가서 계속 따졌더니 총괄 매니저라는 분도 오셨습니다. 직원에게 어떤 상황인지 전해 듣더니 다른 테이블로 옮겨드릴 테니까 거기서 계속 식사를 하시라고 권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이미 기분도 상했고 더 먹고 싶은 생각도 사라져서 곧바로 짐을 챙겼는데요. 계산을 하고 나가는 내내 직원들은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결국 그날 먹은 것도 체해서 소화제까지 챙겨 먹었는데 아직도 화가 납니다. 한 사람에 3만 원가량 하는 그렇게 저렴하지도 않은 뷔페인데 이런 식으로 손님을 대해도 되는 건가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푸처 핸즈업 타임. 5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사연자 이 손님입니다. 진짜 짜증 지대로다. 내가 쿠폰으로 공짜밥 먹어요? 나 돈 내고 왔어. 손님이야, 손님. 예약 손님이랑 다른 게 뭔데 내가. 왕우장상의 씨가 따로 있어. 아니 20분 웨이팅하고 겨우 들어왔는데 30분 먹고 나가라고요? 내가 무슨 푸드파이터니? 야, 그러면 애초에 예약석에 앉히지 말았어야지. 다 필요 없고 사장 나오라 그래, 동그라미. 아, 그렇군요. 좋습니다. 다음 매니저입니다. 아니, 손님 죄송합니다. 저희 직원이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처음에 말을 좀 이상하게 했어요. 자, 나가시라고 한 건 사과드릴게요. 그래서 저희가 양해를 구하면서 다른 빈자리로 이동해 주십사 했지 않습니까? 이게 지침상 매뉴얼상 어쩔 수 없다니까요. 손님들은 두 분인데 예약한 분들은 단체 손님이거든요. 우리 입장도 이해해 주라, X. 자, 최영진 평론가님. 이거를 뷔페 직원 입장에서 옹호하기는 쉽지 않은 사안인 것 같습니다. 매뉴얼상 어쩔 수 없다고 했는데 매뉴얼상 식사 시간이 100분이에요. 그리고 예약석에 앉힐 때 식사 한 30분 정도만 하고 계시면 저희 사정이 이러니까 조금 그때 옮겨드릴게요라고 미리 알렸어야죠. 그 부분이 있고 이거는요. 식사값 환불 받으시고 소화제도 아까 샀다 그랬잖아요. 예. 소화제 값도 받으십시오. 교수님. 네, 이거는 이제 말도 안 돼요. 왜냐하면 실수가 계속 이어졌어요. 일단은 그냥 들어간 것도 아니고 20분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앉을 때 일단은 예약석에 안 앉히죠, 보통. 그러면 예약석에 그래도 워낙에 손님이 많아서 앉힐 때는 예약석이 30분에 손님들이 있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물어보잖아요. 물어보지도 않고 앉혀놓고. 두 번째는 나가라니요. 10분 만에 밥 먹고 나가라니요, 뷔페에서. 죄송한데 다른 테이블로 좀 옮겨주실 수 있으실까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정중하게 얘기했었으면 좀 들어줄 수도 있죠. 안 들을 수도 있지만.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지 못할 경우에도 나갈 때 정말 사과를 해야죠. 너무 죄송합니다. 그런데 기회를 3번 다 놓쳤다는 점에서 이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뷔페 하면 또 일가견이 있으신 우리 박 변호사님. 먹는 거는 좋아하고 예. 저 같으면 끝까지 먹었을 것 같긴 한데요. 어떤 정말. 장소든지 먹습니다. 진짜. 그렇지만 요게 가장 문제가 앞에서도 얘기를 좀 했지만 매뉴얼이 그렇다. 우리 매뉴얼상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라는 게 사실 납득하기 어려워요. 당신들 매뉴얼이고 그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만약 그 매뉴얼이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납득시키려면 미리 공지를 하거나 미리 알렸어야 됩니다. 붙여놓거나. 근데 그렇지 않는 거잖아요. 그냥 우리 매뉴얼이니까. 납득하기 어려운 매뉴얼이에요. 진짜 거기 매뉴얼이 어떤지 내가 어떻게 알아? 어쩌라고요. 이러면 그만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잘못된 거고 그 뒤에 이제 다른 좌석에 가라고 한 거는 벌써 늦은 거예요. 이미 그렇게 이미 빈정 했었어요. 상했어 나는. 안 먹습니다. 저는 먹어요. 계속 저는 먹을 거지만 예. 기분 나쁜 상황이기 때문에 안 먹죠. 정말 잘못했습니다. 자, 김하은 아나운서. 네, 오늘은 거의 이견이 없을 정도로 많은 그러니까. 분들이 다 직원이 잘못했다고 말씀을 주시고 계신데요. 백함님께서도 사전에 말해줘야지 보상받으세요라고 하셨고요. 꽃길님께서도 환불해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긴 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백원님이 박 변호사님은 도대체 안 좋아하는 음식이 뭔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다 답을 하시겠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예. 먹을 수 있는 거는 그래도 대부분 이거는 못 먹겠다. 거의 먹습니다. 예. 튀긴 거 다 먹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제보 메일, 제보 카톡 많은 연락 주시고요. 잠시 후 돌아옵니다. 채널 고정 리모컨 돈터치. 굳어진 권력의 세계로부터 넘어와라. 시공간이 뒤엉킨 이곳에서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진다. 4세대 MMORPG 더 스타라이트 지금 다운로드. Barenia, skin is a scent.
New Eau de Parfum Intense. Hermès. 맞아. 난 달 때문에 왔지. 질레트랩스 딥 클렌징 바. 놓친 수염? 질레트랩스라면 걱정 없지? 질레트 최상의 밀착 면도를 각질 속 숨은 수염까지 제거해 확실하게 밀착 면도. 하루 종일 깔끔하게. 질레트랩스 딥 클렌징 바. 무대 위에서 섬세하고 우아한 몸짓으로 공연 중인 한 여성. 작년 가을 대학원을 졸업한 여성은 어릴 적부터 꿈꿔온 무용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에 당한 불의의 사고로 평생의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졌다고 하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예, 참 이런 일도 있습니다. 지난달이었습니다. 이 공연 리허설 중에 당한 사고로 지금 이 시각까지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제보인데요. 자, 교수님이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정말 안타까운 사고네요. 네, 5살에 무용을 시작해서 20년이 넘도록 무용만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달려온 20대 제보자입니다. 지난달 세종에서 열리는 한 공연에 무용수로 참여하게 됐는데 리허설이 공연 전날 그리고 당일에 진행하기로 되었었어요. 근데 공연 며칠 전에 제작사 측에서 리허설 시간을 줄여야 한다라고 안내를 받았대요. 그래서 그 전날 리허설에서는 공연 시간보다 짧은 시간만 리허설을 할 수 있었고 공연 당일에도 무대 위에서 그냥 동선을 체크하고 무대 거리를 익힐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무대 위에서 체크 정도만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대요. 그래서 뭐 이렇게 좀 더 볼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여러 번 요청했지만 들어지지 않았고 무용수들끼리 우리 조심해야겠다라고 말하면서 무대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본 공연 직전 최종 리허설이 시작이 됐고요. 결국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상황 피해자 얘기 들어보시죠. 저희가 전체적으로 공연장이 넓게 퍼져서 움직이는 동작을 하고 있었는데 저랑 포함해서 총 3명의 무용수가 앞으로 나아가는 동작이 있었어요. 그 순간 발을 잘못하고 빠져가지고 떨어졌어요. 피트가 하강하고 있는지도 몰랐고 그 경기도 제대로 보이지도 않았고 그냥 사인도 주지도 않았어요 앞에서. 그런 상태에서 헛디뎠다 보니 방어도 안 됐고 바로 의식을 잃어서 떨어지고 나서부터는 아예 기억이 잃은 상태예요. 자, 그러니까 이 앞쪽에 무대 장치가 없는 걸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딱 했다가 3m 아래로 훅. 맞습니다. 이 무대와 객석 사이에 어떤 공간이 좀 있어요. 이걸 오케스트라 피트라고 부르는데요. 이 무대 장치가 공연 중에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무용수들이 무대 아래로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동작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방금 화면으로 보이셨나요? 지금 내려가네요. 네, 내려가는 모습 보이시죠? 네, 저게 저렇게 움직이면서 무용수들이 무대 아래로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동작이 있어요. 그런데 피해자에 따르면 이 장치가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춤을 추다가 어느 위치에서 멈춰야 하는지 이제 확실하게 인지를 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싱크홀에 빠진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에 무대에 오르기 전에 무용수들끼리 무대 장치랑 너무 가까이 가지는 말자, 그러니까 우리끼리 조심하자 이런 말밖에 할 수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최종 리허설 전까지도 계속 내내 불안했는데 춤을 추는 도중에 이 무대 장치가 아래로 내려갔고 이 사실을 몰랐던 피해자와 안무가가 3m 아래 바닥으로 그대로 떨어지는 사고가 결국 발생한 겁니다. 피해자, 당시 무대에 조명이 들어온 상태라서 앞이 잘 보이지 않았다고 하고요. 어둡잖아요, 지금.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조명을 받고 있는 입장에서는 맞아요. 앞이 안 보이니까요. 무대 장치가 내려간다는 안내도 받지 아이고야. 못해서 발을 헛디디면서 그대로 추락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는 바로 의식을 잃었습니다. 박 변호사님. 예. 3m에서 떨어진 거 가지고 뭐라고 할 수 있지만 아니죠. 알고 떨어지는 거하고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발을 평소처럼 딱 디뎠는데 훅 빠지는 거하고 완전 달라요. 알고 떨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몰랐을 때는 그 충격이 상당히 큽니다. 일단은 무대 아래로 바로 떨어져서 피해자 곧바로 병원에 이송이 됐는데
피해자 어머니한테 연락이 갔대요. 어머니도 뭐 사실은 이런 일이 그래도 가끔씩 있으니까 가벼운 타박상 아닌가 생각하고 병원으로 가긴 갔는데 가면서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2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요. 복부 안에 피가 지금 가득 차 있다. 장기가 손상될 수 있으니까 목숨 위험하다. 아이고야. 동의 좀 해달라. 수술 동의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깜짝 놀랐다고 하는 거예요. 타박상이구나. 심각한 상황이구나 생각을 했고 결국 2시간 걸려서 병원에 도착해서 얼굴을 보니 이제 딸 얼굴이죠. 정말 모든 기구 같은 게 다 착용이 된 그런 상태고 상당히 큰 피해를 입었던 게 보이고 현실로 느껴졌다고 합니다. 특히 머리에 뇌출혈도 있고요. 왼쪽 쇄골, 갈비뼈, 날개뼈, 오른 손가락, 손목 인대까지 뭐 다 다쳤어요. 더더군다나 안에 있는 폐하고 비장이 손상돼서 절제가 됐고요. 지금까지 4번의 수술을 받았다고 하는데 한 명 더 떨어졌지 않습니까? 예. 그 사람도 그 안무가도 뼈가 금가는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자, 이 며칠 만에 정말 가까스로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피해자분. 자, 어머니한테 깨어나서 이런 말부터 했다고 해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 미안해. 이 피해자 어머니 이 얘기 들어보시죠. 자책을 조금 하더라고요. 첫 말에는 저보고 미안해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왜 미안한데 네가 다친 게 있는데 왜 네가 미안하다고. 그것도 이제 자기 입에 말을 못했거든요. 근데 연필 주라면서 이제 크게 글자로 적는데 미안이라고 적더라고. 근데 그 사람들 한 번도 저한테 뭐 미안하다거나 죄송합니다 말을 안 하고 그냥 어때요? 어떻습니까만 물어보지. 아무도 잘못했다는 사과를 안 해주시고. 아유, 자기가 왜 미안해. 그러니까요. 좀 속상하고 안타깝습니다. 피해자는 사고 일주일 동안 중환자실에 있었는데 이 장기 절제 수술은 고통이 너무 커서 이 중환자실에서는 거의 반수면 상태로 지냈다고 합니다. 일주일 후 집중 치료실로 옮긴 후에 피해자는 어머니에게 연필과 펜을 좀 갖다 주세요라고 하더니 종이에 미안해라고 썼다고 합니다. 이 어머니는 딸이 다치고 싶어서 다친 게 아닌데 미안하다는 말을 가장 먼저 했다는 게 너무 속상했다고 하시는데요. 피해자는 사고 바로 의식을 잃은 후에 눈을 떠보니 병원이었고 간호사가 여기 어딘지 아시겠어요? 라고 물어봐서 상황 파악이 됐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5살부터 지금까지 20년이 넘도록 무대에 올랐지만 이렇게 무대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한 건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사고로 수많은 오디션을 보고 합격한 8개의 공연을 모두 하차하게 됐고요. 그간 노력했던 순간들이 떠올라서 너무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자, 지금 사고 전 제보자 이 피해자께서 공연하시던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데, 자, 교수님, 무용수, 운동선수 다 몸을 쓰는 직업이잖아요. 네. 자, 다쳤습니다. 혹시 이제 제일 지금 상황에서 걱정되는 건 그건데 네.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몸도 마음도 너무너무 힘드셨을 텐데 또 이번 주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까지 들었어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이렇게 얘기를 들었대요. 지금 폐의 3분의 2를 절제했고 비장도 절제했기 때문에 몸이 회복되더라도 무용수로 활동은 어렵겠다라는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폐는 복원되는 작기가 아니기 때문에 무용할 때 호흡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고 또 비장을 절제하면 감염에 취약하기 때문에 평생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분 평생 정말 무용만 생각하고 살아온 사람이고 지금 석사도 끝나고 박사도 지금 진학하려고 너무 노력을 했는데 모든 것이 지금 좌절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비통하겠어요. 그래서 공연장과 제작사를 상대로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한 상태라고 합니다. 너무나 막막한 상태라고 하고요. 한 해 하나 정말 좋아져서 무대에 서더라도 그 공포심과 불안을 극복할 수 있을지도 막막하다고 전하셨습니다. 자, 20년간 무용수의 꿈만 꾸면서 한 길을 걸어왔는데 이제 그걸 못할 수도 있다. 자, 그런데 지금 당장 급한 건요, 병원비겠죠. 지금 1,000만 원이 넘게 나온 데다가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비용이 들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그 공연장 그리고 제작사 측 어떤 입장입니까? 이게 참 문제예요. 일단 피해자가 사고 후에 제작사 측에 보험 처리 관련해서 문의를 했는데요.
아주 기막힌 말을 들었습니다. 제작사에서 상해보험을 들지 않았으니까 공연장 쪽에 문의를 하라고 했대요. 그래서 공연장에 문의를 해보니까 공연장에서는 영조물 보험은 되어 있는데 상해보험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작사 대표에게 이제 문의를 해봤는데요. 대표, 세종예술의 전당과 회의할 때 상해보험을 들어야 하는지 물었는데 그쪽에서 필요가 없다고 들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종예술의 전당에서는요, 상해보험에 대해서 물어본 적도 없고 계약서에도 공연 제작사가 가입을 하는 걸로 명시돼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제작사 대표 또 다른 주장을 했는데요. 사고가 발생한 무대 장치에 대해서 무용수들이 그 장치를 쓰겠다고 했다. 리허설 때도 안전요원들이 주의를 줬는데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한편 이 당일 리허설에 참여한 많은 무용수들은 무대 장치가 내려갈 때 어떤 안내도 없었고 리허설도 다른 공연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짧았다는 입장입니다. 아니 어쩌라고요 그럼? 보험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어. 일단 지금 지급해 준다는 거지. 그 보험이 있다 그러면 지금 이 피해자한테 그 보험금이 지급되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저는 사실 이 보험 영조물 보험이든 상해 보험이든 어쨌든 책임은 져야 됩니다. 져야 되고 보험이 있다 그러면 보험회사가 미리 지급해 주는 효과가 생기는 거지. 그 보험 안 들었다 해가지고 아예 안 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게 납득할 수 없는 얘기고요. 지금 보면 제작사가 큰 좀 과실이나 거의 고의에 가까운 과실에 해당하거든요. 그리고 고지를 거의 안 했잖아요. 혼자 떨어진 것도 아니잖아요. 다 떨어졌죠. 아무도 몰랐잖아요. 이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되고요. 그 책임을 만약에 부담하지 않으려고 하면 민사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되는데 뭐 금액은 사실은 많이 될 겁니다. 운동 못하는 거, 지금 치료비 플러스해서 운동 못하는 거, 평생 할 것까지 다 계산해가지고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아무튼 빨리 쾌차하시길 바라면서요.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두 번째 이어갑니다. 옷가게 직원이 돈통에 손을 대 거액을 횡령했다는 사장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직원은 새 옷을 버리고 손님들도 내쫓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알아봅니다. 예, 정말 이번 사건 역대급 레전드 사건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뭐 직원들이나 알바생들이 돈통에 손대는 그런 사건들 전해드렸죠, 몇 번. 이번 사건이요, 이 피해 금액이 가장 크기도 할 뿐더러 그 외 기막힌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자, 일단 소개해 주시죠. 네, 서울에서 옷가게를 여러 개 운영하고 있는 대표님이 제보를 해주셨습니다. 자, 문제의 직원, 30대 여성으로 약 2년 반 정도 옷가게 직원으로 근무를 해왔습니다. 대표에 따르면요, 이 직원 주 6일 근무가 기본인데 갑자기 매장이 바빠진다고 하면 쉬는 날이 사실 얼마 없잖아요. 그런데 그 쉬는 날에도 기꺼이 나와서 일을 할 정도로 열심이었고요. 매일 마감할 때도 이 정산, 오류가 거의 없을 정도로 계산까지 정확한 직원이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다른 직원들과도 너무 잘 지내고 사이가 좋아서 대표가 신뢰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대표는 지난 23년 12월부터 한 지점의 점장으로 승진을 시켜서 오호. 직원과 매장 매출 관리 다 맡겼다고 합니다. 대표에 따르면 이 지점이 지역 특성상 해외 관광객이 많아서 현금 결제가 주로 이루어지고요. 하루 매출액만 최소 700만 원에서 1,300만 원까지 나오는 곳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지점에 중요한 역할을 맡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루 최소 700에서 많게는 1,300만 원까지 일일 매출이 나오는 정말 중요한 지점의 지점장을 딱 승진을 시켜줬어요. 자, 그러면은 정말 없던 힘도 막 발휘해서 매출을 확 올려야 되는데 매출이 계속 떨어지네? 네, 앞에 이제 진행자께서 이걸 레전드다라고 하셨는데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직원이 그곳 점장으로 일하기 시작한 후부터 매출이 하락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이게 아무래도 장기간이 되니까 이 사장 대표 입장에서는 와, 이거 매장 접어야 되나 심각하게 좀 고민했을 정도라고 하는데 거기에 손님들 불만 사항도 많이 나오고요. 직원들이 자꾸 그만두자 지난달 중순에 CCTV를 확인해 본 겁니다. 자,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장면을 보게 된 거예요. 잔돈을 보충할 때 빼고는 돈통을 열면 안 되는데 이 점장은
중간중간 수시로 돈통에서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를 꺼내서 세어봤고 심지어 그중 일부를 슬쩍 하더니 저 왜 보세요, 거기다 보세요. 넣어? 왼쪽 테이블 아래 본인만의 보관함에 숨겨두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심지어 손님이 계산하러 가까이 왔을 때도 아무렇지 않게 돈을 또 빼돌려요. 또 다른 날에는 한눈에 보기에도 꽤 두툼해 보이는 5만 원권 뭉치를 자, 저렇게 막 돈 세죠. 예. 자, 그리고 돈 셉니다. 돈 세고 고무줄로 야무지게 묶어서 익숙한 듯이 저렇게 와우. 왼쪽 테이블 아래 보관함에 또 숨겨놨습니다. CCTV 보관 기간이 열흘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이 같은 행동은 점장이 근무할 때마다 수시로 이루어져서 이 대표가 충격에 빠졌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보셨다시피 점장이면 CCTV가 자기를 찍는 걸 알고 있었을 텐데도 저런 짓을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이 정도면 굉장히 대범하다고 봐야 될지 뻔뻔하다고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이 점장은 자신이 이제 돈을 빼달렸다는 걸 숨기기 위해서 결제 취소를 해서 판매 내역을 삭제하는 방법도 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기가 또 현금을 많이 거래하는 곳이니까 그다음에 이제 또 반품 처리를 해서 마치 돈을 돌려준 것처럼 아마 조작도 했다라고 합니다. 대표는 CCTV를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점장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추궁을 했더니 맨 처음에는 그런 적 없다. 막 가방을 열어서 보여주면서 그 횡령 절대 안 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CCTV 다 확인했다. 돈 내놓아라 라고 얘기했더니 주섬주섬 양말에 숨겨준 15만 원을 꺼내서 양말에다 15만 원을 숨겨둔 거를 혹시 꺼내서 화투판에서 있다 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다 숨긴 건데요. 심지어 계속 추궁하니까 금액이 나중에는 매달 얼마인 줄 아십니까?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와, 매달. 네, 매달. 1년도 아니고요. 그러면서 본인도 빼돌린 금액이 10억이 넘는 것도 인정을 했대요. 뭐 그다음에 얼마큼인지는 확실히 모르겠다. 뭐 이런 말까지도 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제보자에 따르면 이 점장이 빼돌린 돈을 본인 통장에도 입금을 했는데 그거는 이제 지난해 4월부터고 그게 이제 1년 5개월이 넘는 기간이었다고 합니다. 들으신 것처럼 본인 입으로 내뱉은 횡령액만 10억 원이 넘는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돈 다 어디다 썼을까요? 집에다 쟁여놨을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그럴 리 없죠. 탕진잼 범행이 발각된 이후 대표와 점장의 대화 직접 들어보시죠. 한 10억이 넘는 돈을 가져가는 그 진짜 돈 하나도 없이 다 쓴 거 맞아? 오빠는 뭐 대충 들어서 알긴 아는데 오빠는 언제부터 내 횡령한 돈 가지고 언제부터 오빠를 갔어? 가기 시작한 거는 9월달부터 했어. 작년 9월? 네. 한 번 가면 얼마 나와? 한 매일에서 400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주에 평균 말이 갈 때는 몇 번 갔어? 2번, 3번 갔습니다. 근데 우리 오빠 이게 카드값은 제일이거든요. 카드값으로 돈 많이 나올 때가 1,000원 원 나올 때가 있어가지고. 와, 박 변호사님. 그렇죠. 저 정도면 호스트바잖아요. 호빠 줄임말인데 완전 VIP였겠는데요. 그렇죠. 뭐 저걸 갖고 저축하거나 하지 않았어요. 막 무진장 썼습니다. 처음에 갈 때는 한 300~400씩 쓰다가 많이 갈 때는 하루에 600만 원씩 썼던 적도 있다고 합니다. 한 달에 일주일에 한 2~3번씩 갔다고 하고요. 한 달에 한 2천만 원 이상 썼다고 하는데 대표 설명에 따르면 야, 이거 횡령을 했는데 저게 지금 뭐냐면 오빠 거기 가서 사진입니다. 생일 파티 했을 때 본인이 찍은 사진이래요. 그렇죠. 저기서 저렇게 놀면서 썼던 건데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어떻게 본인의 한두 달치 월급을 하루 술값으로 쓰느냐, 이게 말이 되냐,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라고 표현도 하기도 하고요. 이거 외에도 뭐 또 횡령한 돈 어디 쓰냐면 명품 옷이나 카드값 지출을 또 했다고 해요. 실제로 다른 직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 점장의 하루 일과 시작이 뭐냐면 택배 언박싱 하는 거예요. 그 택배는 명품 택배예요. 명품 택배 오면 또 왔구나 하면서 이렇게 뜯어보는. 그래서 매장에 그 택배가 엄청나게 왔다고 합니다. 자, 지금 뭐 입이 다물어지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점장이란 여성이 돈만 빼돌린 게 아니었습니다. 대표님은 이 모습을 보고 더 큰 충격을 받았다는데요. 얘기 들어보시죠. 저는 옥선이 쫓아내는 거 보고 뼈가 막 부서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시간도 안 됐는데
손님을 내쫓아 버리는 거는 그것도 1시간 반 전에 그냥 그 하루의 장사의 마지막을 그냥 망쳐버리는 거죠. 엄청 큰 소리로 고음감을 지르면서 영어를 하면서 로차 하면서 2천 사람도 다 듣길 정도의 큰 목소리를 치면서 보내고 안 나가면 앞에 나가서까지 CCTV 영상이 같이 쫓아냅니다. 인상을 쓰면서 X 표시를 하면서 나가라고 소식하면서 그렇게 쫓아내고 있습니다. 혹시 나 빨리 호빠 가야 되는데 너 때문에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뭐 횡령 이런 거야 뭐 워낙 또 많이 봤잖아요. 손님을 내쫓는 경우는 진짜 저도 처음 봅니다. 대표는 이 점장이 손님을 내쫓는 걸 보고 날 망하게 하려고 하나 싶으면서 뼈가 타놓고 부러지는 기분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장사가 가장 잘 되는 시간이요. 저녁 8시부터 12시까지인데 이 점장 짧게는 마감 30분 전, 길게는 1시간 30분 전부터 옷을 고르는 손님을 내쫓았습니다. 예, 실제로 영상을 보면 아까도 이제 나왔습니다만 점장이 손짓으로 영업 끝났다는 표시를 하거나 문 앞까지 나가 내쫓는데 이때 손님들은 굉장히 황당한 표정으로 돌아섰다고 왜 아니겠어요? 합니다. 내보내요, 저렇게 점장이. 자, 그리고요. 여기서 다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재고가 많으면 정리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멀쩡한 새 옷 있지 않습니까? 저 뭐야? 수십 장에서 수천 장을 봉투에 담아 버렸어요. 실제 옷걸이에 걸린 옷을 빼더니 큰 봉투에 넣는 모습도 CCTV에 담겼고요. 대표는 옷 한 장이라도 더 잘 팔려고 모든 직원 노력하는데 저렇게 버린 거예요. 직원들에게 거짓말까지 해가며 내다 버리는 거 보고 너무너무 기가 막혔다고 합니다. 아니 이게 뭐야 지금? 나 지금 뭘 본 거야? 대단하죠. 뭐 양심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대표의 또 설명에 따르면 그 뒤에 행동도 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또 있어요? 예, 자백하고 죽을 죄를 지었다. 뭐 한 번 딱 하고 변제하겠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연락 차단하고 더 이상 사과도 없고 얘기도 없었다고 해요. 차단을 했어. 차단해 버렸어요. 특히 이제 사실은 피해액을 계산해 봐야 되니까 뽑아 보니까 한 최소 6억 정도 될 것 같은데 이제까지 더 버린 것까지 다 합치면 15억의 최대 손실이 가능하다고 대표는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저걸 진짜 어떻게 저걸. 일단 입증된 게 6억이기 때문에 요것만 해도 특경법의 업무상 횡령이나 업무 방해가 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고소를 한 상황이고 문제는 또 그겁니다. 지금 이 지금 점장 같은 경우는 2억 5천 정도만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횡령해가지고 자기 통장으로 갔던 돈 2억 5천입니다. 찍힌 거. 요거만 인정을 하고 나머지 현금이나 이런 부분 3억 5천 정도 최소 뭐 6억이니까 될 거 아니에요. 이거는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2억 5천만 어떻게 자기는 잘못했다고 계속 얘기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안 하기 때문에 좀 철저한 수사를 좀 해달라고 하고 우리 사건반장에서 이 얘기 자꾸 하고 있는데 믿지 마라. 좀 잘 관리하고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주시고 있습니다. 야, 진짜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게? 지금 뭐 이 벌어진 입을 다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자, 두 번째 사건 마무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한 남성이 아내와 장모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모님의 한마디에 순식간에 분위기가 얼어붙는데요. 아내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버리고 이 남성은 끝내 폭발합니다. 장모님의 무슨 말을 꺼냈길래 이렇게 된 걸까요? 예, 실제 사연을 당사자 특정을 이유로 일부 각색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은요, 이 신혼 초부터 삐걱삐걱댔다는 한 새신랑의 사연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30대 남성으로 직장 동료였던 아내와 결혼한다 그랬을 때 이 다른 동료들이 너가 그 아내의 성격을 감당하겠냐라면서 만류했다고 합니다. 아하. 왜 그러냐면 아내는 이른바 개복치 성격으로 작은 일에도 금세 기분이 상했지만 직접적으로 드러내진 않고요. 은근히 티를 내는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한 예로 이 아내는 기분에 따라서 남편의 휴대전화 저장명을 바꿨는데요. 기분이 좋을 때는 내 사랑 반쪽이 뭐 이렇게 저장을 해두고요. 어느 날에는 남편을 메아리라고 바꿨다고 합니다. 자, 사연인즉슨 이게 뭐냐? 아내가 밥 먹었어? 라고 물으면 남편이 밥 먹었어? 라고 질문과 대답을 똑같이 한 적이 몇 번 있었는데 이거에 이제 아내가 빈정이 상해버린 거예요. 그게 마치 메아리 같다고 빚고 와서
남편 이름을 메아리라고 저장을 해둔 겁니다. 자, 이후에도 다툼이 생기면 저장명은 곧바로 흥 남의 편 이렇게 바뀌곤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남편만 별명을 붙여서 부른 게 아니고요. 직장 동료들도 별명을 붙여서 불렀어요. 예를 들면 뭐 밥값을 잘 안 내는 동료는 밥도둑, 입이 가벼운 사람은 촉새, 뭐 이런 식이었습니다. 심지어 아파트 주민들한테도 그랬대요. 앞집 아주머니는 족제비, 옆집 저걸 남자는 다 누군지 기억을 할 수 있나 저걸? 코끼리, 또 다른 이웃은 목소리가 앵앵거린다는 이유로 파리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아니, 최소한 옆에 괄호치고 본명이라도 적어놔야지. 그러게, 저걸. 저걸 어떻게 기억하는지도 신기한데, 자, 문제는 이런 별명이 상대의 귀에 들어가서 곤란한 아이고. 상황이 생긴 적도 있대요. 경비원에게 무심코 아니 그 너구리 아저씨가 뭐 이런 말실수를 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사연자가 너무 걱정이 돼서 그러다 진짜 싸움 날 수 있다. 너 진짜 제발 별명 좀 붙이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지만 아내는 이름보다 별명으로 부르는 게 입에 더 착 붙는다. 좀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이게 뭐 접촉이 잦지 않은 사람들한테 이런다면야 상관이 없는데 뭐 네. 어른들이나 설마 네. 그러진 않았겠죠? 그런데 어느 날 아내하고 같이 있는데 전화가 왔는데 거기 뜬 거예요. 들었다 놨다라고 뜬 거예요. 저장명이. 네, 들었다 놨다가 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이제 막 아내가 당황하더래요. 그래서 남편이 누군데? 라고 물어봤더니 친구인데 안 받아도 돼. 라고 하면서 이제 무시해 뭐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시어머니한테, 그러니까 사연자의 어머니께 전화가 온 거예요. 예, 방금 내가 며느리한테 전화했는데 안 받는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쎄한 기분이 들어서 들었다 놨다가 우리 엄마야?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실토를 하면서 아니 얼마 전에 어머니가 장을 보러 갔는데 어머니께서 물건을 자꾸 들었다 놨다 과일도 들었다 놨다 하길래 그냥 장난 삼아서 그렇게 저장했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건 좀 아니지 않아? 라고 얘기했더니 미안해 바꿀게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어놨다. 예,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랬습니다. 자, 뭐 여기는 뭐 어쨌든 사과하니까 남편이 일단 넘어갔는데 얼마 전에 어머니 생일이 있었다고 해요. 어머니하고 아내하고 같이 이제 식사도 하고 했다고 하는데 어머니가 발목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서 어머니가 좀 걷다가 조금 발목 수술 여파가 있어서 식당까지 가면서 발목 아파 또 잘못되는 거 아니냐 툴툴 좀 거렸다고 해요. 그때 뭐 또 아내는 또 어머니를 잘 챙겼다고 하는데 뭐 또 사연자 이 남편 또 고마움을 느꼈고 어머니도 잘 챙기니까 오늘 선물도 주고 데이트해서 너무 고마워 오늘 내가 살게 하면서 시원하게 밥을 쏘셨다고 합니다. 좋네. 근데 얼마 뒤에 일이 터져버렸습니다. 장모님이 집 근처에서 일이 있으시다고 해서 일 보시는 김에 함께 식사를 하게 됐는데요. 네. 이야기를 나누다가 얼마 전 있었던 이 사연자 어머니의 생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마침 사연자가 좀 휴대전화를 만지느라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아내와 장모님이 대화를 이어가고 있었는데 장모님이 그래도 찡찡이가 밥 사줬다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잠깐 다시. 그래도 찡찡이가 밥 사줬다며? 순간 사연자,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서 고개를 들었는데 아내와 장모님이 당황을 해가지고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는 겁니다. 장모님 설마 저희 엄마한테 하신 말씀이세요? 사연자가 이렇게 묻자 장모님은 당황해서 말을 잇지 못했고 아내가 대신 오빠 미안해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자, 도대체 누가 시어머니에게 찡찡이라는 별명을 붙인 걸까요? 먼저 남편 역의 박지훈 변호사, 아내 역의 김하은 아나운서, 장모 역의 박사희 교수, 별별 극장 레디 액션! 장모님 방금 뭐라 했어요? 아이고. 우리 엄마 보고 찡찡이요? 아이고 박서방. 와, 그게 모르겠네, 아니고. 진짜. 아우 얘가 저렇게 계속 그렇게 맨날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입에 붙어갖고 아우. 야. 아니, 얼마 전에 어머님이 막 발 아프다고 귀엽게 좀 찡찡거리셨잖아. 그게 귀여워서 애칭처럼 그렇게 부르는 거지. 그러면 언제 들었다 놨다 뭐 이 카드마 이번에도 찡찡이? 아니 나 원래 별명 잘 붙이는 거. 아니 자기도 알잖아. 아이 미안해. 이것도 야. 센스라니까. 지금 내가 그럼 장모님한테 입장 바꿔서 우리 장모님 옆에 있는데 주택이 촐랑이 까불이 뭐 못난이 하면 기분 좋아요? 좋아요. 주체가 까불아. 미안하네. 내가 제 입단속도 시킬 테니까 그냥 우리 안사동 귀에만 안 들어가게 좀 부탁하네. 이거 먹고 풀어.
여보가 좋아하는 거. 다 칼 겁니다. 아, 예. 아, 진짜. 대단하네. 아, 네. 몰입합니다. 진짜 저도 모르게. 아니, 최영진 평론가님. 충격 고백. 나도 엄마랑 장모님 뒷담화한 적 있다 없다. 아 그런 질문을 하시면 어떡해요? 아이, 다 어찌- 보시는데. 그 양가 어르신들 다 보고 계실 텐데. 아 예. 아 저는 전혀. 예, 왜냐하면 양가 우리 부모님이 너무 훌륭하시기 때문에 예. 저는 전혀 그런 적이 없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런 경우가 생기면 이게 그 장모님이 그 딸의 말을 따라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장모님에게 앵무새 거기다가 장모님을 합성해서 앵모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지금부터. 일단은 뭐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제가 어떻게 받아쳐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 일단 뭐 사연자가 더 속상한 건 신혼집 전세금도 엄마가 지원을 해주셨고 평소 반찬이며 며느리 용돈까지 챙겨주신 분이 엄마였다고 합니다. 아내도 앞에선 어머님 감사해요 하더니 뒤에서는 온갖 별명을 붙여 조롱하는 모습에 너무 화가 났다고 하는데요. 사연자는 전처럼 아내의 사과를 받아주지 않고 차갑게 대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자 아내 언제 미안했느냐는 듯 오히려 짜증을 내면서 아니 도대체 언제까지 사과해야 되냐. 당신은 모르지만 어머님 비위 맞추는 게 얼마나 힘든데 나도 스트레스 풀려고 그런 거다라고 오히려 화를 냈다고 합니다. 급기 아내 말씀 주십시오. 예. 급기 아내는 적반하장으로 그래서 뭐 이혼이라도 해줄까? 라면서 더 심한 말을 했다고 하네요. 자, 그 우리 최영진 평론가님 원샷 좀 잡아주실래요? 예. MJ님이 프랑켄슈타인 닮았어요. 진짜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약간 프랑켄슈타인 느낌이 나는 것 같고. 지금 뭐 꽂았어 머리에. 좋습니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박 그게 변호사님.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 야, 이 정도면 아내가 선을 넘었는데. 저는 조금 달리 보거든요. 어. 이게 이런 생각이 어머니하고 장모님하고 좀 똑같잖아요. 기억하는 수단이 아닌가 또 생각도 들어요. 뭐 그게 누굴 조롱하기 위해서 했다기보다는 좀 여기만 하는 게 다 하고 있잖아요. 어쩌면 약간은 이런 말 좀 조금 죄송한데 지적으로 어떻게 좀 그런 느낌이 좀 저는 들거든요. 진짜. 외우기 좀 어렵고 이렇게 저장하기 어려워서 이런 일이 왜냐하면 어머니한테만 한 게 아니에요. 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워왔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뭐 이걸로 이혼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자, 교수님도 한 말씀 짧게 좀 네, 부탁드립니다. 이 경우에는 수동 공격적인 의사소통이에요. 그러니까 내 불만이나 분노나 적각감을 직접으로 표현하지 않고 돌려서 우회적으로 수동적으로 표현하는 건데 이게 상대방의 신뢰를 없애고 혼란을 줍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거 꼭 배우셔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자, 별별 상담소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제 주유소 한쪽에 차를 세워둔 남성이 앞유리를 쓱싹쓱싹 깨끗하게 닦고 있습니다. 자, 이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굉음의 뒤를 돌아보니 저는 차 한 대가 돌진해 오는데요. 저거 왜 빨라 왜? 필사적으로 도망치는 남성 뒤에서 차가 확 뒤집어서 덮쳐오더니 간발의 차이로 싹 자, 옆으로 미끄러집니다. 그걸 또 피했어. 간신히 목숨을 구한 남성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는데요. 야, 로또 사야 되겠다. 피하긴 했지만 남성이 다리를 다치긴 했다고 해요. 그리고 차를 몰던 운전자도 작은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과속을 하다가 중심을 잃은 게 사고의 원인이었는데요. 더 황당한 건 운전자가 무면허에 차량 등록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던 겁니다. 사고당한 저 차 뽑은 지도 얼마 안 됐다고 하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예, 다음 이어갑니다. 불어난 물리로 잡동사니들이 둥둥 떠다니고 심지어 차량까지 떠내려옵니다. 근데 차 위에 있던 여성이 나뭇가지를 잡으며 휙 몸을 날립니다. 위험해요. 얕은 곳으로 넘어가 보려고 한 것 같은데 좀처럼 중심을 못 잡고 물살에 위태롭게 흔들립니다. 설마? 나뭇가지를 잡고 버텨보지만 결국 뚝 부러지면서 힘없이 떠내려가고 마는데요. 급류에 지금 자, 다행히도 얼마 안 가서 이렇게 하지만 주민들에서 무사히 구조는 됐다고 합니다. 구조되는 장면은 없구나. 없어요. 예. 갑작스러운 폭우 때문에 이런 물난리가 벌어진 거라고 하는데요. 저희도 많은 비가 예보된 만큼 또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이어갑니다. 출발선에선 남성 준비 땅 하자마자 뒤로 착착착 뛰기 시작합니다. 꼭 앞으로 달리는 것 마냥 헛들 너무 잘 뜁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바로
슈즈 신발입니다. 아, 굽이 7cm가 넘는 하이힐을 신고서 저렇게 잘 빨리 뛰고 있는 건데요. 하이힐을 신고 뒤로 빨리 달리기 100m 부분 기네스 세계 신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이렇게요. 될까요? 힘들어요. 이외에도 많아요. 오리발 신고 뒤로 달리기, 라켓 손잡이로 공 튕기기, 자전거를 턱에 올린 채로 균형 잡기 등등 무려 80개가 넘는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1형 당뇨병을 앓고 있지만 오히려 이걸 원동력 삼아 새로운 목표에 도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쪽 보면 멋있어요. 이상하게 멋있어요. 많이 멋있지 않아요. 교수님 한 말씀? 아니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아, 예. 자, 마지막 영상 이어. 자, 한 남성이 소파 발판을 펼쳐놓고 편안하게 앉아 있는데 여성은 그게 못마땅했나 봅니다. 자, 손수 저렇게 발판을 내려주는데요. 천천히 내려가는 발판 아래로 설마, 강아지가 설마. 점점 끌려 들어갑니다. 어고고고 뒤늦게 빠져나오려고 해보지만 결국 갇혀버렸어요. 자,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두 사람 어머, 너무해. 벌떡 일어나서 그대로 소파를 갔어. 떠나버리는데 아니 강아지 이게 무슨 일인가 콩콩콩 당황한 눈치입니다. 자, 이걸 발견하고는 곧 여성이 달려와서 발판을 열어주니까 아이고. 강아지가 또 갇힐세라 재빨리 빠져나옵니다. 앞으로 한동안은 저 소파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저 가슴 부위에 저 나뭇잎은 저희가 붙인 겁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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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시원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4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